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게 이 책을 다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일단 다들 공감을 느끼셨겠지만 이 책에 그 문체라고 하죠. 따옴표가 없고 쉼표와 마침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이거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편 집중해서 책을 보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 좀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가 주는 부분이 사실 좀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는 소재에 익숙하지만 이 책 자체의 내용은 사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제가 봤다라면 저는 아마 중간에 책을 덮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원포인트 레슨을 위해서 저도 끝까지 읽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도 이 책을 보니까 평점이 6.8밖에 안 되더라고요. 책을 잘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고 영화로 많은 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맹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어두운 사람을 맹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 눈 운동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그 8가지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눈을 지탱하는 그 4가지의 근육과 그리고 눈을 회전하는 좌우,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근육, 그리고 또 홍채, 눈꺼풀, 또 한 가지 근육은 까먹었고요. 이렇게 8가지 근육을 움직이는 게 눈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예로 이경규의 그 눈알 돌리기, 그게 바로 눈에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작가의 시점으로 풋내기 부동산 중개사고요. 또 단발머리를 한 여자고 또 229번째 독서지향 발표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엄희원입니다. 네. 목차는 구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작가를 소개하고 또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요 인물 그리고 줄거리를 잠깐 요약을 해보고 주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책 내에서의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또 눈먼 자들의 도시 그 4년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이름은 이게 조금 구조가 조금 달라졌네요. 네. 주제드 소사 사람하고입니다. 포르투갈어로 호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에 따라서 주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하고라는 이름은 야생무라는 뜻인데 이 가족의 별칭 같은 사실 성은 아니고 별칭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그 표기를 호적 신고 같은 그 표기를 잘못하면서 야생무가 되었고요. 이 아들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도 나중에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1922년 11월 16일 포르투갈 아지냐가에서 출생을 하였고요. 사망은 2010년 6월 18일 스페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원이었고 또 이 사람의 가장 그 소설적 문학적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이 카네이션 혁명입니다. 카네이션 혁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1974년 4월 25일에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은 작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50년간 살라자르 독재 정권과 식민지 정책에 반대한 젊은 좌파 장교들에 의한 무혈 군사 쿠데타였고요. 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므로써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네이션을, 이 꽃을 그 군인들이 총구에 꽂으면서 그 혁명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혁명적 변화는 작가에게 사회적 정치적 원칙을 강화시키고 권위에 대한 회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옹호를 반영합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다라는 작가의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 작가는 농촌 빈민투쟁을 담았고 또 포르투갈의 혁명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었습니다. 작가는 사실 정치적 그 소재에 카톨릭 교회 등 종교적 소재를 많이 다뤘는데요. 그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책의 경우에는 카톨릭이 국교인 조국 포르투갈에서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였고요. 이 이유로 인해서 작가는
스페인의 카나리아령 란사로테 섬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95년도에 눈먼 자들의 도시를 책을 냈고요. 98년도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스페인이 아니죠. 스위스 할리몬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 이 그림의 사진에 보시면은 그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할리몬의 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이 사람이 왜 받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 사람에 대한 작품을 거론하면서 이 상을 왜 주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연민, 아이러니가 가득한 비유적 이야기로 현실을 이해하고 반추하는 능력을 인정한다 하면서 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수상 소감으로 이야기하는데 수상 소감에서 인상 깊게 회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대감을 줍니다. 나는 언제나 문학이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그 수상 소감에서 작가는 자신이 태어난 작은 마을 아자냐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조부모는 그를 모르셨지만 그들은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면서 실제로 작가의 조부가 그 작가를 그 마을의 가장 큰 모아가 나무에 밤이면 데려가서 누워서 그 별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 어렸을 때부터 작가적인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많은 영감을 조부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 여자가 이 주제 사람하고의 부인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나이 차가 많아 보이죠? 네, 혹시 소설 속에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 후에 또 카인과 또 그 스카이라이트는 작가가 최초로 쓴 작품인데 사실 유고 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그 판타지 리얼리즘 소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왠지 판타지라고 하면은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아름다운 느낌인데 사실 현실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소재를 다뤘다고 해서 판타지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뤘다고 해서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소설은 어둡고 억압적인 그런 부정적인 사회를 묘사하는 디스토피아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는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감시 문제를 다뤘던 1984년 조지 오웰의 작품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기술과 과학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미래 사회를 그린 소설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고전소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전소설은 그런 고소와 분류가 돼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사회적 붕괴, 이러한 내용들을 주제로 다룬 것들을 그 인간에 대한 성찰을 다룬 책들을 고전소설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 전염병에 관련된 대표적인 고전소설로는 이제, 이 눈먼 자들의 도시와 소설 패스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대학 논술시험에서 그 나올 법한 소재로 가장 많이 다룬 게 바로 이 두 개의 고전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소설을 비교한다면 이제 일단 공통점은 전염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그 격리와 봉쇄라고 하는 그 공간적 제한을 그 특징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설의 차이라고 한다면 소설 패스트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1940년대 시대적 배경과 또 알자리의 오랑시라는 그 도시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타나고 각 등장인물들의 특정한 직업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없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도시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작가가 어느 곳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보편성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보편성을 담기 위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의 각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눈먼자들의 도시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패스트 보시면은 여기 심각한 오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아래만 보겠습니다. 그래요.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라면서 패스트는 사실 전염병 자체에 대한 그 증상과 확산 그리고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주로 다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이 스틸컷에서 따온 게 그 주인공들의 대다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의사의 아내가 있고 또 안과 의사, 또 첫 번째로 눈먼 사내, 첫 번째 눈먼 사내의 아내,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 검은 안대를 한 노인, 또 사팔뜨기 소년. 이들은 그 나중에 후반부까지 쭉 이어지는 등장인물들이고요. 그 외에는 첫 번째 눈먼 사내에 차를 훔쳤던 차도둑, 그리고 자병동 사무실에 총을 든 사내, 그리고 또 원래 맹인이었던 회계사, 또 닭과 토끼를 잡아먹고 혼자 살아남은 노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작가 주제 사람하고를 투영시킨 소설 속에 또 작가가 나옵니다. 가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의사 아내의 성격에 대해서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이 여자의 독백이 있습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갈 때가 되자 그녀의 코를 파고들고 눈을 자극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졌던 그녀의 용기가 부서지면서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의사의 부인은 전체적으로 선한 인물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병동 내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자신이 실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소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약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병원 내 폭력배들의 행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후반부에는 탈출한 그녀의 일행들을 돌보면서 먹을 것을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잠시 소개를 하자면은 소설은 한 남자가 그 신호등 앞에 멈춘 차 안에서 갑자기 시력을 잃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와 그 부인은 안과를 찾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있던 등장인물들에게 백색 실명의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또 정부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실명자들을 격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실명자들은 버려진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그 안과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처음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우병동 1호실에 모여듭니다. 격리된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 이외에는 안과 의사의 제안 아래 질서를 지키고 생활을 하지만은 차차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의 배설로 인한 오염 그리고 무질서 또 식량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또 격리된 곳을 통제하는 그 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곳에서의 인간성은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아주 비참하고 또 음식과 위생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지옥에서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은 의사 부인은 남편과 함께 자발적으로 수용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명자들을 돕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눈이 보인다고 말을 할까?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까?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수용소에서 식량을 독점하고 또 총으로 협박하는 자병동 사무실에 약 20명의 남자들의 행보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처음에는 가진 물품을 요구하면서 식량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물품이 다 떨어지자 나중에는 병동의 여자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렸던 한 여자가 이런 성폭력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의사 부인은 가히로 폭력의 주동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조직을 이뤄서 자병동 사무실에 대항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또 화재가 일어나고 의사의 아내와 그녀의 일행들은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수용소를 빠져나오고 나서
수용소부터를 저는 이제 2부로 분류를 했는데요. 수용소를 탈출한 후에 의사의 아내와 그의 일행들은 도시가 병동에서와 다름없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발견합니다. 실명은 도시 전체에 퍼져 있고 또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기능을 잃었고 또 생존을 위해 눈먼 사람들은 약탈로 남의 집을 차지하고 또 도시의 거리를 황폐하고 시체와 오물 그리고 그 시체를 먹는 개와 고양이가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쫓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눈을 쫓아온 눈물을 핥아주는 개는 의사 부인이 유일하게 눈을 뜬 사람이듯이 유일하게 인간을 위로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본연의 반려동물로 그려집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의 부모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그 집의 1층의 노파는 혼자 고립하고 마당에 닭과 토끼를 잡아먹고 집안의 그 썩은 사체들과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식량을 뺏길까봐 외부인을 경계하고 그렇게 그 혼자서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죠. 원시로 돌아간 인간의 그 생존 본능을 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의 아내와 그녀의 그 일행들은 의사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또 서로를 의지하며 생존을 도모합니다. 의사 부인이 찾았던 그 식료품 창고를 다시 그 남편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식료품 지하 창고의 입구와 계단을 막은 시체들을 보고서 그들의 죽음에 자기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많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모든 성상들이 하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먼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성상을 훼손한 것을 발견합니다. 소설은 끝을 향해 갈 때 사랑과 희망이라는 인간성의 회복과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랑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자와 또 검은 안대를 한 노인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검은 선글라스 여자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모님을 찾을 희망, 그리고 또 눈을 뜰 희망. 그러나 노인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시력을 회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요.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때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실망을 할까 겁이 났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자는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나중에 후회할 말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노련한 이 노인이 여자에게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지내게 되고 차후에 눈을 떴을 때도 서로에게 실망을 하지 않고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눈이 멀었던 사내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차차 눈이 보이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주요 주제로 이건 사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의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많이 적긴 했지만은 설명하는 게 참 어렵고요. 그냥 간단히 보신다면 인간 본성의 탐구, 성가학과 연대와 이기심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중성, 사람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나서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예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전염병을 차단하겠다는 그 정부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각과 인식, 권력 남용과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여기에서 그 성과 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작가의 그 제2 예수복음, 작가를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떠나게 했던 그 제2 예수복음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신과 예수 그리고 악마가 있습니다. 근데 악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 내가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를 나중에 천국으로 보내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신이 악마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나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네가 지금보다 더 나빠졌으면 좋겠어. 내가 대표하는 선은 자네가 대표하는 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지. 자네 없이 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자네가 끝나면 나도 끝나는 거야. 내가 계속 선이려면 자네가 계속 악이 되는 게 기묘해.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작가는 소설에서 혼돈과 악인의 폭력성을 극한으로 드러내며 선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인간의 선과 존엄성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각과 인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설에서 시각은 단순한 감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시각의 상실은 인물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그들은 내면의 진실을 직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각은 바로 인식의 도구이며 시각을 읽는 것은 곧 인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아바타에 나오는 한 대사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 I see you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보는 것이 그 사람을 인식하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각이라는 게 그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너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넘어가고요. 이 책에 나온 상징과 그의 의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각은 바로 그 상실과 무지, 또 내면의 또 더 나아가 그 시각 너머의 내면의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각의 상실은 또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상실을 은유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없는 걸로 특징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각을 잃어버렸을 때 또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등장인물의 이름 대신 의사의 아내, 또 첫 번째 눈이 먼 사내 등으로 불리면서 이는 이제 개인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또 사회 속에서 익명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름의 부재는 인간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또한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이 이야기 속의 인물들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린 성상에서는 그리고 여기 백색이라는 그 뜻이 여기서 이제 백색 빛의 실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9년 후에 발표했던 그 소설 눈뜬 자들의 도시에도 이 백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뒤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백색이 그 단순한 그런 의미의 백색이 아니었던 거를 나중에 그 두 번째 소설을 읽으면서 좀 더 인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성상은 진실을 볼 수 없는 희망의 상실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성당에서 그 모든 성상들이 하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먼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상을 훼손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진실을 볼 수 없고 또 종교적 진리조차 가린 희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와 챗 GPT가 하는 얘기를 좀 약간은 지루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깐 읽어본다면 우리가 안전히 인간답게 살 수 없다면 적어도 완전히 동물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지옥에서 우리 스스로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이곳에서 수치심이란 것이 지금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이에나의 굴로 찾아가 그를 죽일 용기를 가졌던 사람 덕분이기 때문이요.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린 적어도 눈은 멀지 말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오. 자기 자신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오. 혹시 이 문장들을 말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 저는 사실 적어놓았지 다시 이걸 누가 말한지 기억을 못하는데 제일 먼저 손을 드신 저희 구자동 대표님. 네. 반대를 하는 늙은 노인 아닙니까? 차례차례 다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이 말을 모두 한 사람이 말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저도 답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돌려서 그럼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오. 자기 자신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요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네, 김효주 대표님. 작가. 네, 맞습니다. 이 작가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한 데일리 아이 마스크입니다. 네, 역시 김혜주 대표님은 꼼꼼하게 책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에 작가가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눈먼 사내의 집에 이제 집을 약탈해서 자기 집도 약탈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작가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은데 글로 그래도 이제 글을 쓰던 습관으로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눈먼 자들의 도시 그 4년 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눈뜬 자들의 도시입니다. 그 앞에 나왔던 백색 실명이 그 백색이라는 소재가 이 소설에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눈뜬 자들의 도시는 이제 그 4년 후에 솔직히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어느 도시에서 또 어떻게 그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포르투갈이라고 지명을 합니다. 포르투갈이고 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설은 이제 투표 현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투표가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대다수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접 투표가 아니라 간접 투표인 것 같습니다. 그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인데 대다수의 그 백지 투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백지 투표가 나오면서 백지 그 투표를 하면서 이 정부가 이 그 사람들에게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엿먹이는 듯한 이 정부가 사람들 몰래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정부가 수도를 옮겨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정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니까 이 도시는 예전처럼 무질서하고 황폐하고 약탈이 일어날 것이다.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모든 공권력도 같이 다 가지고선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 때와는 다르게 이 눈뜬 자들의 도시는 굉장히 평화롭고 어제와 다름없는 생활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혼란을 더 만들기 위해서 기차역을 폭파시키기도 하고 또 그 뭔가 더 범죄를 막 소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평화롭고 마치 그 카네이션 혁명 때처럼 사람들이 그 무혈로 쿠데타를 일으켰듯이 이런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꿋꿋하게 아주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한 사람의 그 투서가 정부에 전달이 되는데요. 그 투서가 바로 소설 속의 눈먼 자들의 도시에 나왔던 제일 처음 눈먼 사내의 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첫 번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뜬 자들의 도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소설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눈먼 사내가 어떤 투서를 보냈냐면 4년 전에 그 유일하게 실명하지 않았던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투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그 백지 투표가 일어난 이 그 사건을 이 여자와 결부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여자가 주동자가 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그 뒷이야기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면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끝을 맺을 건데요. 이제 스스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눈먼 자일까요? 아니면 눈뜬 자일까요? 만약 내가 눈이 멀어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무엇에 눈이 멀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 소설 속의 그 설정처럼 이러한 재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과연 여전히 눈뜬 자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난 여전히 눈먼 자로 행동을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